정부가 어제 사교육 경감책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됐던 킬러 문항의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앞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3년간의 수능 문제 전체 그리고 지난 6월에 치른 모의평가 문제 합쳐서 총 480개 문항 중에 22개가 킬러더라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국어는 공교육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지문을 썼다. 영어는 복잡한 문장 구조와 어려운 어휘를 썼다. 수학은 수학적 개념을 과도하게 결합했다. 요런 게 킬러다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11월에 시험 치러야 되는 수험생들은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입장입니다. 과도한 결합에서 과도한이란 건 어디서부터가 과도한 거냐? 복잡한 문장 구조, 어려운 어휘에서 복잡과 어려운의 기준은 또 무엇이냐? 결국 모호성은 여전하다는 반응인데요. 만약 학생들의 정답률을 기준으로 설명했다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었죠. 영어와 국어의 경우는요. 킬러라고 제시한 문항들의 정답률이 다수가 30%대였습니다. 그럼 학생 10명 중에 3, 4명이 풀었다는 건데 단순히 정답률만으로 킬러의 기준을 삼은 건 또 아니란 얘기죠. 이렇다 보니까 고3 교실은 지금 좀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이번 학년도 수험생들만 좀 참아달라. 그러면은 이 대책으로 그 다음 학년들부터는 정말 사교육 줄일 수 있다. 이러면 참아야죠. 참아야 되는데 정말 사교육이 줄겠는가에 대해서 많은 학부모와 교사들이 그러길 정말 바라지만 좀 회의적이다.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상황 설명 드렸고요. 오늘 인터뷰는 범위를 좀 좁혀가지고 수능에 관해서 깊이 있게 논해보겠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곳은 수능을 출제하는 공기관이죠. 제10대 원장 지낸 분입니다. 성기선 전 원장, 가톨릭대 교수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선 총평부터 좀 듣겠습니다. 어제 이것이 킬러 문항이다. 22개 공개한 거 보고는 어떠셨습니까? 네, 지난 3년 동안의 수능에서 나왔던 그 초고난도 문항들, 그다음에 6월 모의 수능에서 나왔던 초고난도 문항을 22개를 선정했는데요. 예. 사실 그 문항들은 기존에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공개를 어제 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선정해서 예시를 한 것인데요. 그렇죠. 수능을 치고 나면은 교육과정평가원 사이트에 원본이 다 파일 형태로 올라가기 때문에 네.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또 공부를 하죠. 아시다시피 수능은 선택 과목에 따라서 약간 다르지만 전체 문항 자체가 약 850 전후가 됐죠. 그 850 문항 중에서 쉬운 문항도 있을 수 있고 난도가 아주 높은 문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850이라는 건 무슨 말씀이신 거죠 지금? 그 탐구 영역의 그 각종 그 선택 과목들하고 다 포함하면 그중에 이제 아이들은 골라서 하는 거지만 예전에 한 900여 문항 들어갔는데 통합형하고 이러다 보니까 줄어들었는데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약 850 문항 정도를 출제를 하게 되죠. 학생들은 다 푸는 건 아니지만은 어떻든 그 문항 안에는 이 난도가 정상 분포 곡선을 그리려면은 아래부터 위로까지 다 분포를 하기 때문에 어떤 문항을 추출하더라도 사실은 이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일반인들 시각에서는 어렵지만은 학생들 12년 동안 공부한 학생들에게는 어떤 학생들에게는 어렵게 느낄 수도 있고 또 공부 열심히 한 학생들은 또 쉽게 풀 수도 있고 그런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험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곧 시험을 치러야 되는 수험생들의 바람은 뭐였냐면은 뭔가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내지 않겠다라는 기준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어제 발표를 본 건데 근데 이제 이런 거였어요. 국어는 공교육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지문 쓰면 킬러다. 영어는 복잡한 문장 구조와 어려운 어휘 쓰면 킬러다. 수학은 수학적 개념을 과도하게 결합하면 킬러다. 네. 근데 여기서 어려운은 어느 정도고 복잡한은 어느 정도고 과도한 결합이란 어느 정도인가가 고3들 보기엔 헷갈린다는 거예요. 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들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떤 문항을 어떻게 출제할지 가이드라인 되기는 어렵고요. 이제 국어의 경우에 고등학생 수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지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좀 반박을 하고 싶은 것이요. 지금 이제 그 EBS 교재를 연계하는 정책이
지난번에는 70%, 지금 현재는 50% 정도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수능 교재를 보면은 교과서 나오지 않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지문들이 나옵니다. 그 교재를 만들 때도 평가원의 전문 인력들이 감수를 하거든요. 이게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이고 그것을 점검한 후에 수능 교재가 나오기 때문에 또 그걸 연계를 또 정부에서 사교육 그 경감을 위해서 예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지문들을 활용하는 문항들이 나오면은 마치 일반인들 시각에서 교과서에도 안 나오는 매우 여기서 얘기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잠시만요, 원장님. 그러면 지금 킬러라고 한 문항들도 EBS 나온 문항에서 뭐 좀 비슷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뻗어나간 거다 그 말씀이세요? 100%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은 2019학년도에 그 국어 31번 만류인력에 관련된 매우 어려운 난도가 높은 문항이 출제돼서 이슈가 됐었는데요. 일반인들 보기에는 이건 도대체 이런 천문학적 지식이 없는 학생들이 어떻게 푸느냐, 그것도 국어에서 왜 이걸 내느냐라고 하는데 왜 국어에서 과학 지문 내느냐 막 이러죠. 그 모든 사실은 과학 비문학에 해당되는 과학, 경제학 이런 철학에 관련된 그 지문들은 거의 다 EBS 교재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만약에 평가하기 시작하면은 고등학생들이 모르고 이건 대학생 수준도 어려운 문항인데 어떻게 이걸 내느냐 그러는데 이를테면 학생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면은 그러한 고난도 문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지문들 읽는데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그 시험 문제를 받는 순간 요거는 교재에 있었던 거구나 미리 읽고 노출된 문항이기 때문에 지문을 읽지는 않습니다. 바로 문제풀이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차이를 우리가 고려한다면은 물론 문제풀이를 사전에 익숙해진 학생들에게는 유리하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당연히 불리하겠죠. 그게 EBS 교재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강약점이라고 저는 그러면 보는데요. 어제 22문제 킬러다, 공교육 벗어났다라고 지적한 것들 또 EBS에는 있는 거예요? 저는 뭐 하나하나 확인을 안 했고 교육부에서 그걸 밝히지 않았는데 분명히 그건 EBS 교재와 연계율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 예시를 하면은 21년도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나 났습니다. 그것은 지금 얘기한 19년도 수능이 너무 어렵다 해서 시민사회단체에서 학부모들 9명이 연대를 해서 저를 이제 고소 고발을 했어요. 이제 자기들이 어려운 문항 때문에 피해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1심, 2심, 3심까지 갔는데 그 핵심 마지막 결론이 이런 겁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그 시험을 부과하는 평가원은 난이도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난이도가 높다고 해서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한 10개 정도의 초고난도 문항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과 같이 그런 문항들 예시를 하고 그 예시한 문항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출제 근거를 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능 뭐 교재 몇 쪽, 성취 기준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수능도 출제하고 나서 한 문제 한 문제당 다 근거들을 밝혀야 돼요? 밝힐 필요는 없는데 평가원에서는 출제할 때 그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공개는 안 하지만 다 근거가 그렇습니다. 있어야 돼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출제위원들이 다 그거 내야 돼요? 그러면 문항 하나하나가 어떤 출제 근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성취 기준을 측정하고 있는지를 문항 분석을 다 하고 있죠. 근데 이 22개, 어제 그 22개는 거기서 벗어났다는데요? 공교육 범위? 그거를 밝히지 않고 정답률도 밝히지 않고 출제 근거도 밝히지 않고 그냥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어려운 지문과 뭐 복잡하다 뭐 이런 추상적인 용어만 해서는 문항을 제대로 분석하기가 어렵죠. 그럼 어제 22개 킬러 문항 이런 건 내선 안 된다. 이런 건 공교육 범위 벗어났다. 뭐 EBS 벗어났다 하는 것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다.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설득력이 있으려면은 정말 이것이 이 출제 근거가 불확실하거나 그 출제 근거 자체가 굉장히 고난도의 다른 어떤 그 텍스트를 쓰거나 아니면은 그 성취 기준이 고등학생들의 교육과정 범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이다라고 한든지 뭐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추상적으로 밝혀가지고는 국민들이 또는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이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어제 22개 문제 중에 정답률이 꽤 높은 문제가 여럿 있었어요. 교육부 국장하고 교육평가원장이 교체된 계기가 이번 6월 모의평가였는데 거기서 너무 어렵게 냈다고. 거기서 국어 14번,
34번 두 문제를 킬러 문항으로 어제 지목했거든요. 근데 그 두 문항의 정답률은 36.4%, 36.8%였습니다. 10명 중에 거의 4명이 맞췄는데 전국 평균이 이 정도면 공부 잘하는 학급에선 한 70%가 맞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킬러가 맞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현장에서 나오니까 네. 막 이제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뭐가 기준이. 제 아는 또 후배 재수하는 딸이 있는데 국어를 이번에 만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의고사? 네. 네. 그러면서 뭐 이번에는 쉽게 냈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사임한 평가원장하고 사임하기 전날 통화가 있었는데 예. 자기들은 이번에 그 초고난도 문항을 출제하지 않으려고 하는 원칙으로 쉽게 내려고 했다.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의 준비도가 떨어진다는 걸 생각해서 예. 라고 해서 이번 6월 모의수는 그렇게 난도가 높지 않았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걸 이제 지목해서 이야기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수능의 초고난도 문항을 줄이자는 건 저도 평가원장 시절에 계속 노력했고요. 네. 그리고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은 그 자체로는 중요한 우리의 정책적인 어떤 그 방향인데 이걸 갑자기 준비 없이 특히 올해 수능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혼란스럽게 하는 방식은 조금은 좀 문제가 있다. 호흡을 좀 가다듬으면서 우리가 이 정책의 방향을 예시하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방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부는 소위 킬러 문항이라고 제시한 문항들 배제하고도 변별력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별력 잃어서 물수능이 되면은 이제 입시 현장이 엄청나게 혼란에 빠지잖아요. 막 등급에 학생들 모이고 한 등급에 우르르 몰리면 그 다음 등급 없어지고 막 이런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건 막을 수 있다.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면 막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출제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고도화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30여 년 동안 평가원이 다양한 출제를 경험해왔고 그 방법들을 다 쓰고 있는 거죠. 물론 또 새로운 방법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방법, 기법의 차이로 인해서 고도화해서 문항 변별력을 높일 수 있는 거냐는 좀 의심이 들고요. 적어도 지금의 그 초고난도 문항이 줄어들게 되면은 차선책으로 예. 고난도 문항, 중난도 문항의 그 비율이 늘어날 겁니다. 18학년도부터 수능의 그 국어 문항이 60문항에서 45문항으로 줄어들면서 네네. 또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2018년부터 국어와 수학에 대한 비중이 엄청 상대적으로 올라갔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45문항 줄어든 45문항 안에서 지금 그 1등급에서 9등급까지 분포를 시켜야 되고 네. 이게 이제 정상 분포 곡선에 가깝게 네. 이제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굉장히 이렇게 뭐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는데 골고루 해야 돼요. 네, 골고루 네. 어떤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45문항 가지고 그렇게 낼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엔 그거 신의 경지입니다, 사실은. 그 지난 30년 동안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문항 하나하나를 네.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서 하는데 특히 이제 6월 모의 수능과 9월 모의 수능은 올해 본 수능의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 테스트잖아요. 네. 학생들도 자기 그 성적에 대한 맞아요. 점검이지만은 출제기관 입장에서도 이 새로운 3학년 학생들의 어떤 특성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변별해 내려면 이렇게 가야겠구나 그런 걸 보는 거죠. 변별 난이도 뭐 이런 거라도 전체 통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문항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반응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 출제 기법을 고도화해서 그걸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만약에 그 고도화 기법을 장관이 알고 있으면은 평가원 가서 출제진 앞에서 특강이라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자격 시험이 아니고 이걸로 학생들을 변별해야 하는 시험이다 보니 9등급으로 나눠줘야 하는 시험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건 약속한 어떤 그 수능의 특성과 기능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는 얘기를 하는 순간 저도 사실은 수능이 이렇게 난도가 높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평가원장 가서 이틀 만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가 이제 수능을 무력화시킬 사람이라고 저를 사퇴하라고 시위를 하더라고요. 수능 쉽게 내야 된다고 막 그러니까? 네네네. 어려운 문제 내지 말라고 하니까. 제가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4년 전에 약속된 수능 체제를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줘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정책 목표는 사교육비 경감입니다. 학원비 줄이자는 건데
이제 여하튼 학원비 줄이는데 효과가 있으면은 좋겠어요. 뭐 킬러 문항도 배제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과연 이제 그 목적에 부합하는가 그 부분인데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킬러 문항 배제, 뭐 킬러 문항이 뭐냐 애매하다 이건 다 차치하고 일단 배제하면 줄어듭니까? 그러니까 지난 한 10여 년 동안의 통계를 내보면요, 물수능, 불수능 물론 그렇게 용어도 저는 뭐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데 뭐 문제가 쉽게 나온 다음 해가 그러면은 그 사교육비가 줄어들고 어렵게 내면은 또 사교육비가 올라가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네. 사교육비는 쭉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물수능이든 불수능이든. 이 수능 난도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사교육을 잡으려면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학력별 임금 격차라든지 이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접근해야 되는데 시스템. 굉장히 지엽적인 이 특히 초고난도 문항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 거면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사실적으로도 관계가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킬러 문항 한 과목 다 한두 개 있는 킬러 문항을 잡기 위해 학원 다니는 애들은 극상위 애들.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내신 때문에 다니는 거 아니에요? 내신 학원 다니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등학생들의 그 사교육비보다 사실은 초등학생 사교육비가 더 높습니다. 그 말은 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아주 역설적이게도 고등학교 이 차별화, 소위 말해서 특목고 자사고를 2025년도에 폐지하려고 했던 것을 지금 유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초등학생, 중학생들의 사교육비를 급증시키는 요인인데 한편에서는 사교육비를 급증시키고 한편에서는 이 초고난도 때문에 사교육비를 줄이려고 노력한다. 이건 모순적인 그 정책이라고 봅니다. 과학고나 외국어고 같은 특목고는 또 다른 저는 차원이라고 보는데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 학교하고 크게 차이가 없이 입시를 위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굉장히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그럼요. 그 학교들 들어가기 위해서 초등학교부터 선행학습이 얼마나 고합니까?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